미궁에 빠진 이팔 전쟁, 서로 자기가 이겼다죠. 휴전은 하마스에 유리한데 이제 서방 세계에 재앙이 닥치게 됩니다. 서방 세계 전체가 답 없는데 이게 이데올로기 전쟁이 됐죠. 제가 많이 봐서 아는데 유럽 친구들 이거 많은 재미로 시위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서방 세계의 대세는 팔레스타인. 왜 이렇게 서방 세계 전체가 난리 났냐? 이게 중동 국가의 문제만은 아니죠. 유럽 무슬림은 이민 2세대가 정착하고 이제 그냥 유럽인이죠. 미국은 말이 1%지 350만 명입니다. 실리콘밸리 무슬림은 고소득 계층도 많습니다. 테크 업계도 곤란하죠. 중립보다는 외면으로 태세 전환. 빅테크는 내부 규정으로 의견조차 금지합니다. 여기서 팔란티어는 대놓고 이스라엘 지지를 한 거죠. 10월 11일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지지 여론이 많았지만 20일을 기점으로 일제히 태세 전환을 하죠. 반면에 팔란티어는 사장이 직접 재지지. 태세 전환 따위 없단 말이죠. 이거 주관은 좋지만 왕따를 자처하는 꼴이 됩니다. 여기서 대박은 IR 자료까지 이러는 거죠. 웅장한 느낌은 좋습니다. 공동 창업자 론스데일은 더 공격적이죠. 이스라엘은 악당을 제거하기 위해서 할 일 한다. 참고로 이거 TV 인터뷰에서 한 발언입니다. 제가 이런 회사와 창업자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국제사회 분위기로 따지면 악당은 팔란티어죠. 객관적으로 팔란티어 이거 영락없는 유대인 앞잡이죠. 자, 여기서 의문이 갑니다. 카프의 정치적 성향이 진보란 거죠. 카프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사회주의 진보 전사라 하죠. 알다시피 카프는 사회주의로 박사까지 딴 사람인데 아무리 봐도 행동은 극우란 말이죠. 이 때문에 좌편향 언론은 카프를 자칭 사회주의자라 폄하합니다. 여기 DSA가 미국 최대 사회주의 단체인데 여기서도 카프를 정면 부정하죠. 그러니까 진보의 탈을 쓴 극우란 말인데 주류 사회주의조차 카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짜 사회주의자란 말이죠. 사실 피터 틸만 봐도 팔란티어의 이념은 미국 패권주의죠. 카프 스스로도 미국의 기술적 이점을 제공하는 게 회사의 미션이라 하죠. 자, 이게 끼리끼리 잘 노는 것 같지만 사실 팔란티어는 미국을 대변하는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서구의 가치, 팔란티어 창립 이념이죠. 추상적인 개념 같지만 서구의 가치에는 카프와 피터 틸의 명확한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대학 시절 이념적 배경은 헤겔. 알고 보니 피터 틸도 철학 전공한 거죠. 사실 팔란티어는 헤겔주의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좋습니다. 헤겔주의의 핵심이 반대되는 사상의 모순과 대립을 통해 인간 정신이 발전하는 건데 이게 바로 서구를 진화시킨 혁명 정신이란 말이죠. 반대되는 사상의 대립이 혁명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듭하면서 인간 정신이 발전합니다. 자, 여기서 마르크스의 사회주의가 헤겔을 발전 계승한 건데 이걸 역사적 유물론이라 합니다. 단어가 좀 어려운데 사실 간단합니다. 헤겔이 말하는 혁명은 합리성과 자유를 위한 진보란 건데 마르크스는 한 발 더 나갑니다. 혁명도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원인. 그러니까 헤겔은 정신적 가치에 초점을 두지만 마르크스는 경제라는 물리적 요소가 먼저란 거죠. 그래서 유물론입니다. 쉽죠? 마르크스가 말하는 혁명은 피지배 계층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지배 계층과 충돌하는 거죠. 갈등에 의해서 체계가 붕괴되고 진보로 이어지는 논리는 같습니다. 여기서 두 사상의 공통점은 혁명의 주체가 민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그리스 로마의 민주주의에서 서구의 가치가 탄생한 거죠. 그리스 로마를 계승한 민주혁명사가 영국의 명예혁명부터 프랑스 대혁명으로 이어지고 근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됩니다. 팔란티어의 내러티브는 서구의 민주혁명 정신을 계승한 국가가 바로 미국이란 거죠. 바로 오늘날의 미국이 팔란티어가 추구하는 서구의 가치가 진화한 국가란 말입니다.
자, 이게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는데 미국의 독립혁명에서 세계 최초의 근대 민주국가가 완성되죠. 예를 들면 미국이 종교 권력에서 해방된 최초의 서방국가죠. 사회주의에서도 종교적 신념에 의한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카프 입장에서 미국이란 나라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서구의 가치를 상징합니다. 이런 미국의 이념이 전 세계의 롤모델이 됐고 번영을 가져왔기 때문에 서구의 가치 수호가 문명을 발전시킨단 말이죠. 이런 사상적 프레임으로 볼 때 팔란티어의 미션은 미국 패권주의하고 전혀 관련 없죠. 어디까지나 카프의 정체성은 해겔을 계승한 정통사회주의죠. 사회주의도 참 종류가 많은데 정통성을 따지면 해겔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카프의 말은 내가 찐이다, 까불지 마라,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철학 박사 카프의 입장에서 중국, 러시아는 사상적으로 용납 안 되죠. 일단 경제학적으로 중국은 중앙 집권에 의한 계획 경제죠. 사회주의 경제는 민주국가인 노동자에 의해서 아래로부터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회주의가 모순인 거죠. 좌편향 마인드도 사절. 참고로 팔란티어 미국 좌파에게 욕 많이 먹는데 가볍게 무시, 상대도 안 합니다. 자, 예를 들어 피터 틸의 말처럼 사지 멀쩡한 사람도 굶어 죽는 판에 무슨 성소수자 우선 정책이냐? 사회주의에서 혁명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인 건데 이런 실물 경제와 관련 없는 좌편향 정책은 좌파들의 모순이란 말이죠. 팔란티어 따지는 게 많습니다. 테러에 지나치게 열성적인 사람도 안 된다. 이 말은 극우 성향도 사절. 참고로 회사 내부에 카프 튜브라는 비디오 채널이 있는데 사장님이 마르크스를 강의합니다. 팔란티어 직원은 사회주의까지 공부해야 되죠. 사장님 말에 동의 안 하면 같이 일 못한다죠. 빡시다. 자, 아무튼 그만큼 사상이 중요한 회사란 말이죠. 테러와의 전쟁도 사상적 배경과 연결됩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든단 말인데 카프가 테러의 진심인 이유도 마르크스주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테러리스트의 내러티브도 약자에 의한 혁명이죠. 하지만 사회주의는 테러의 정당성을 원천 봉쇄하죠. 테러가 대중의 역할을 무시하는 행위란 말인데 여기서 대중은 테러라는 임무 완수를 기다리는 형태가 되면서 약자가 돼버리는 거죠. 다수의 대중이 주체에서 배제되고 가능성을 잃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에선 테러의 주체를 민족 부르주아라고 합니다. 테러리즘도 따지고 보면 부르주아 계급이 테러에 동의하지 않는 대중을 소외시키는 거죠. 사실 테러리즘의 본질은 소수가 주도하는 엘리트주의. 민주혁명은 태생적으로 불가능이죠. 이런 점들 때문에 팔란티어가 중립을 지키는 건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카프 개인적으로는 CEO 이전에 학문적 자긍심이 허락 못하죠. 팔란티어란 회사를 만든 건 기술력이 아니라 이념이죠. 이런 이념들이 한덩어리가 된 미션이 팔란티어의 존재 의미죠. 한마디로 하면 서구 문명은 내 손으로 지킨다. 팔란티어 사람들에게 테러의 승리는 서구의 가치 붕괴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심각한 위협은 하마스가 이기고 있단 말이죠. 오히려 더 강해지고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죠. 네타냐후 정부는 이번 전쟁으로 지지 기반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부터 답 없다고 알고 있었죠. 무력으로 안 되는 걸 다시 증명해버린 꼴인데 미국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했죠. 이거 하마스의 계획대로 된 거죠. 하마스는 가자 지구에 관심 없죠. 이래나 저래나 사람들 어차피 난민 신세고 봉쇄 정책 때문에 보급도 힘들었죠. 하마스의 초기 목적은 사우디 이란 관계에 재뿌리고 서한지구 자치정부의 통제권을 약화시키는 건데 이스라엘 정부까지 자멸해주지, 휴전까지 점점 조건이 좋아지고 있죠. 전쟁 끝낼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하마스는 이기든 지든 시궁창, 휴전은 대안이 못 됩니다. 오히려 급한 건 이스라엘이죠. 전쟁이 오래갈수록 잃을 게 많은 이스라엘이 불리하겠죠. 이거 사실상 하마스의 전략적 승리.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팔레스타인 편을 드는 거죠.
이스라엘은 계속 불리해집니다. 서방 국가는 손 놨는데 중동은 뭉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게 또 다른 위기로 이어지는데 시위가 무능한 정부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는 거죠. 서방 세계는 총체적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게다가 반유대주의는 손도 못 대는 지경에 이르죠. 시위가 이렇게 악화될수록 서방 국가 전체가 테러존이 되겠죠. 이런 도미노 현상이 민주주의 붕괴로 이어지는데 감시정부, 경찰 국가를 정당화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카프가 우려하는 진짜 위협. 국가는 억압기구를 강화하는 명분을 가지게 되고 용의자 무차별 검거를 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직면한 문제는 이제 철통 감시조차 안 통한다는 거죠. 알다시피 아날로그 전술에 유린당했죠. 하마스는 일거수일투족 감시당하는 걸 알고 오히려 역이용했죠. 이스라엘 정부는 자국 감시 체계를 맹신하고 눈에 보이는 리스크만 집중했는데 하마스를 방심하고 헤즈볼라의 리소스를 쏟아부은 거죠. 이스라엘의 유니8200이라는 막강한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민간인까지 감시하는데 사실상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모든 정보를 추적하죠. 이번 전쟁으로 무차별 감시 체계의 한계만 드러나죠. 이러면 답 없다는 거. 하마스는 2년 동안 인터넷 끊고 100% 아날로그 지휘 체계를 만들어버리죠. 여기서 다른 테러 단체도 답을 얻고 똑같은 전술을 쓸 수 있겠죠. 이거 총체적 위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팔란티어는 자신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맹활약한 엣지 AI와 메타 콘텔레이션, 이건 감시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엣지 AI는 인터넷 사각지대에서 카메라 스캐닝을 지원합니다. 이게 다른 팔란티어 플랫폼과 같이 쓰이는데 차량, 사람 같은 주요 객체를 감지하고 예측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날로그 간파가 가능한 거죠. 자, 우선 현대전에서 감시를 피하는 법을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탱크 부대의 위성 회피 이동을 예로 들면 네트워크를 교란하고 위성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움직이죠. 디지털 기술과 아날로그 심리전을 같이 이용하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이동합니다. 복잡해 보이죠? 주력 부대는 이렇게 숲속에 감추면서 이동하는 거죠. 이러다 갑자기 노출시키면서 교란하죠. 이러면 적군의 목적지가 어딜지 잘 감이 안 오죠. 스텔스 탑재도 기본이기 때문에 위성 정보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거죠. 여기서 엣지 AI의 경우는 시간에 따른 변화 감지로 경로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열세를 극복한 비결 중 하나죠. 지금 보시는 게 우크라이나 전차 한 대가 러시아 전차 8대를 박살내는 영상인데 이런 기습이 팔란티어 덕분에 가능한 거죠. 메타 콘텔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위성과 소셜 정보를 취합해서 적군의 위치를 시각화하는 거죠. 자, 현대전의 핵심은 파편화된 정보를 취합하고 추론하는 기술입니다. 팔란티어 기술이 그 정보들의 인과관계를 이어서 통찰을 돕는 거죠. 팔란티어는 어떻게 이런 기술 개발이 가능한가? 그건 바로 온톨로지 기반 기술이죠. 온톨로지, 존재론, 또 철학인데 말 그대로 존재에 대한 탐구. 어떤 게 실제하는 이유는 목적을 가지고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죠. 이게 프로그래밍에선 객체와 개념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객체는 목적에 따라 개념이 달라지거나 새로 생기죠. 자,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아주 쉽게 예로 들면 에비던스 보드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형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런 증거판을 사용해서 연관성을 추론하고 가설을 세우죠. 여기서 온톨로지는 용의자를 추적하고 다양한 유형의 정보와 관계를 통합하는 맥락입니다. 이게 팔란티어의 전문 분야인데 데이터의 바닷속에서 사람, 장소, 이벤트 간의 연관성을 찾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인 예로 들면 여기 용의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속성이 되고 목적에 따라 관계를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거죠. 이런 속성들은 독립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 관계를 가지면서 의미가 생기는 거죠. 자, 사건이 클수록 단서와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이겠죠. 정리가 안 되면 이렇게 되겠죠.
보고서 같은 거 찾고 단서 모으는 작업이 오래 걸리면서 의사결정이 느려지고 실수가 발생하는 거죠. 여기서 팔란티어 AI가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이벤트를 엮어서 단서로 연결되는 통찰을 돕습니다. 온톨로지 기반 기술이 복잡한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관계를 만들고 맥락을 형성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팔란티어의 독보적인 기술력. 자그만치 20년 동안 이 짓만 한 유일한 집단이죠. 따라올 자는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모든 분야에 쓰이는 기술이 되겠죠. 전투가 전쟁의 전부가 아니죠. 이런 과제를 해결하는 것도 전쟁의 일부죠. 일단 제일 큰 문제 중 하나가 난민이죠. 예상 난민이 200만 명, 대책 없는 상태죠. 팔란티어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팔란티어 온톨로지가 우크라이나 난민도 크게 해결했죠. 수십만 건의 비자 처리 같은 행정을 해결하고 난민 수용을 적재적소에 시켰습니다. 모든 정황을 볼 때 팔란티어는 예전부터 대비하고 있었는데 2023년 2월에 파운드리 이스라엘 도메인이 포착되고 전진 배치 개발자 현지 채용이 확인됩니다. 이미 빌드업이 된 상태고 부분적으로 쓰이는 게 확인되죠. 일단 상황은 대규모 정부 계약으로 확장될 수 있죠. 이스라엘 정부는 계획이 없는 상태. 최소한 휴전 기간 동안 인도적 전후 대책을 세워놔야죠. 팔란티어는 모든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죠. 이스라엘은 명확한 전후 플랜을 보여줘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으면 상황은 충분히 반전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가 비인도적 극우 정책을 고집하면 다음이 없고 팔란티어도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우선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겠죠. 클라이언트도 예외는 아니죠. 앞으로의 전개에 따라 재정적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상업적 측면만 볼 때 다른 회사처럼 중립을 지키는 게 현명하죠. 굳이 나설 필요 없습니다. 계약뿐 아니라 주주 이탈로 이어지죠. 실제로 카프의 행동에 실망한 주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전혀 고려 안 하죠.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야. 오히려 혼쭐을 내죠. 주주 달래주기 그런 거 없고 앞으로도 없겠죠. 예나 지금이나 줄타기 같은 거 안 합니다.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다른 회사들 말이 중립이지 상황에 따라 태세 전환하는 게 정치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으면서 왜 이번엔 조용하죠? 어느 쪽을 지지해도 괜찮습니다. 떳떳한 사업을 한다면 곤란할 이유가 없죠. 스타트업이 미션에 충실한 건 당연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주관을 말하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건 정치가 아니죠. 카프 스스로도 정치인 기질이 없다고 인정하죠. 사원들도 하나같이 말하는 게 사업가적인 느낌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죠. 사실 카프의 정체성은 사업가가 아니라 학자죠. 자, 학자의 프레임으로 보면 의외로 간단하죠. 다소 무모했던 카프의 행동은 비즈니스보다 학문적 신념에 가깝습니다. 이권과 타협하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는 연구에 대한 윤리적 의지와 신념. 그건 바로 학자의 양심이죠. As usual, it's a wild ride if you're an investor or if you're an employee internally. I am proud that we are supporting Israel in every way we can. We supply our product to people who are fighting terrorism, and we have no problem with describing as it is or sticking up for our allies. There's this term mission-driven culture, which I increasingly don't like because almost everyone saying it is just waiting to get tendies and then drop their mission and be a sophist. But in fact, we are believers, we are fighters, and we are a mission-driven culture. And we welcome everybody who wants to participate that as an investor or as a Palantirian or as someone who follows us.